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탁현민입니다. 예. 기다리시면서 영상 좀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보셨나요? 예, 오랜만에 보시죠. 저게 벌써 6년, 7년 전 일이 됐더라고요. 저거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그래서 그 매 순간을 즐기는 게 진짜 성공하는 삶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흘러가면 끝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쳐다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잘못하면 우리 전체 다 요즘 침북으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워서 제가 책을 내고 강연회를 한 거는 이런 식의 강연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에세이를 내고 독자들하고 만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책이 나오자마자 제 주변에 여러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일들이 터지면서 책은 냈는데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출판사한테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고 또 최근에 제가 주말에 하던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래저래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리고 거처도 또 제주도에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리거든요. 물론 뭐 움직인다고 다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걸 못 해가지고 늘 마음에 좀 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여긴 책을 다 사신 분들이거나 적어도 빌려서 가져올 정도의 성의는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출판사에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탁현민입니다. 책이 나오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개인적으로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참 신기하죠. 사람이 전날에 저희 아버지가 보훈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아버지랑 원래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장난도 치고 의식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날은 원래 찾아가기로 한 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아버지를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가서 아버지가 누워 있고 제가 괜찮냐 물어보고 뭐 의식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침대가 좀 불편하니까 좀 세워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너무 세우면 왜 일어나시려고 뭐 이런 농담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가면서 얘기했어요. 추석날 다시 봐요 아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날 제가 제주도에 수업이 있어서 슬픈 얘기 아닙니다. 슬프지. 슬프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주도에 이제 내려갔어요. 다 월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그게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자는데 그날따라 진짜 희한하게 잠이 잘 안 오고 제가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잘 자는 편인데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새벽녘에 깼는데 깨자마자 한 30분 정도 있었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몇 시간 전에? 근데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게 정신줄을 놓거나 침착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동생이 뭐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할 거고 저보고는 빈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진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이 됐어요. 그렇게 아침이 됐는데 이제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올라가 봐야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집에 전화를 했더니 수업을 하고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되면 이제 그쯤 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냥 수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하고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이제 그때 막 빈소가 정해져서 그때부터는 뭐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되게 정신없잖아요. 막 사람들 오고 가고 인사하고 또 뭐 이제 신문사나 여기서 이제 뭐 부고 기사를 내겠다고 전화가 오고 뭐 등등등등등 일 처리를 다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슬프지도 않고. 그래서 아, 내가 아버지한테 감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약간의 자괴감? 뭐 그런 게 좀 들고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셔서 이제 여기 서울현충원으로 모실 수가 있었는데 화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어서 철심을 박아놓은 게 화장을 하니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버리자니 뭔가 좀 찝찝하고 그걸 또 가지고 있자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함에 같이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충원에 갔습니다. 현충원에 갔더니 그날 5명이 이제 현충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5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관이 다 똑같으니까 화장한 그 관이 다 똑같으니까 그 관에다가 각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평생을 다른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고 술을 붓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조심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매직을 주길래 매직에 아버지 이름을 저희 아버지 이름이 흥자 평자입니다. 흥할 흥자에 평안할 평자인데 평생을 흥하지도 못했고 평안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되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고아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평을 쓰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2가지 이유에서 우리 아버지의 삶은 왜 그렇게 흥하지도 평하지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인데 왜 본인이 우세요?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뭐 칭찬을 받거나 이럴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적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적을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어쨌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니까 막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어서 꽤 힘든 시간을 잠깐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판문점에서의 환송 행사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행사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가끔 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에 천착하지? 왜냐하면 우리 요즘 많이 소비하는 쇼츠 뭐 혹은 유튜브에 토막난 영상들 짧은 이미지의 한 컷의 사진 대개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데 왜 나는 그거보다 훨씬 길고 지루하고 지금 벌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만 해서 10분이 지났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나는 마음이 움직일까?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더 몰입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하나의 장면이 바로 요 영상의 부분이었습니다. 전날은 지금도 기억하지만 오전 9시인가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녁 8시 58분인가에 끝났습니다.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2분 차이가 났어요. 12시간 동안 진행이 됐던 행사입니다. 12시간을 의도적으로 맞췄느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의 시간을 남북의 정상이 같이 보냈고, 저 둘이 처음 만나서 이런 경계선을 넘고 다시 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둘이 같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사열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만 해도 남북의 시차가 30분이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30분 빨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동일한 시차로 바꾸는, 시차를 바꾼다는 거는 평생 한 번쯤 경험해 보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의 배경은, 의도는 남북의 차이보다는 남북의 동질성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었어요. 그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랬던 거죠. 이를테면, 자, 남북은 차이보다 동질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밋밋하고 안 와닿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개의 다른 시계를 놓고 30분을 뒤로 당기는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럼 나는 왜 그런 서사에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더 좋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평양에서 살았대요. 진남포라는 데서 살았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만주로 사업차 좀 있었던 집안 같아요. 만주로 사업차 떠났고 할머니하고 저희 엄마하고 외삼촌하고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6.25 사변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평양으로부터 남쪽으로 피난민 대열에 같이 들어가서 피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난을 떠났대요. 어딘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어느 기차역에 기차가 서 있길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객차는 만 원이어서 객차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우리 왜 6.25 영상 보면 객차 지붕 위에 사람들 쭉 있는 그 일군의 무리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삼촌을 데리고 우리 어머니를 안고 객차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삼촌이 까불거리다가 뭘 떨어뜨렸대요. 이불을 떨어뜨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밑에서 누가 다행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내려다 보니까 외할아버지였다는, 믿지 못할 얘기죠 사실은.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면, 드라마가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됐다면 에이씨 막장이네 막 이럴 텐데, 할머니는 실제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돌아가셔서 따질 수도 없어요. 물론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추가됐습니다. 떨어지는 게 이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몸을 날려서 받았다는 등,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몸을 내밀어서 위를 봤는데 그게 마침 나였다는 등, 계속 이야기가 발전은 됐는데 어쨌든 요지는 그랬어요. 아까 앞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랑 저희 할머니 이야기랑 그다음에 판문점 이야기, 이 세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말 그대로 서사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스토리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어떤 단편적인 장면, 자극적인 스틸 화면, 그리고 어떤 짧은 영상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효과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대부분 각자 세상의 모든 사연과 현상을 서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짠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짠하고 나타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났을지, 어디로 갈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던질지, 또는 어떻게 사라질지, 그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야기로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훨씬 더 수용하거나 반응하기가 쉽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기획의 철학이라 그러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많은 서사를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그 서사를 만나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죠. 너무 단편적으로 다 쪼개진 것만 만나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을 중 하나는 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잘해봐야 조금 아래 뭐 이 정도인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다행스러운 일이랍니다. 그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건망증이고, 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노화와 관련한 그 인상 깊었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나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루가 너무 단편적인 몇 개의 장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모습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혼자 있어도 많은 생각들의 파편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을 따라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슈츠처럼 빡빡빡빡 이렇게만 딱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난 무엇을 찾고 있지? 다 한 번씩은 해보신 경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키를 들고 내가 나가려고 했었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겁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길대요. 그래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단편적인 장면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 24프레임이 있고 30프레임이 있고 뭐 더 많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최소한 24프레임 이상이죠. 이거를 10프레임 미만으로 줄이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배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단편적인 주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주제를 감싸고 있는 여러 다른 사건과 사연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중요한 주제 하나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꼭 같이 살펴봐야 이 주제가 기억이 난다. 아무리 좋은 주제여도 그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래도 한 40대 이상의 분들은 서사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니까. 앉아봐봐, 뭐 우리 할머니 같이 좀 지루해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오락거리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죠. 9시면 TV는 꺼졌고 뭐 라디오를 늦게까지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으니까,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좀 후회가 되는 게, 태어나기 전에는 뭐 태교한답시고 뭐 음악도 들려주고 막 이러는데 태어난 다음에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보통 태어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그 뱃속에 있을 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하면서 결국 실제로 얘가 세상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는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후회가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뭐 꼭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뭔가 서사적인 구조를 이해하거나 꼭 이게 무슨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풍부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사를 만드는 핵심이어서 먼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획과 관련한 한 4-5가지의 어떤 제 기획의 키워드, 그 다음에 연출에 대한 한 4-5가지의 이야기. 근데 이 얘기를 아마 다 하기 전에 시간은 다 갈 거고 중간에 시간 체크하시는 분이 알려주세요. 내가 내 이야기에 빠지거든. 그래서 막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는 제가 서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하면서라고 표현하는 거는 5년 동안의 국가 행사를 대개 이르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정말 제가 놀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되게 다는 아니구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시면 어떡합니까? 싫어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 있다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봐라.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5대5라고 치자고. 중도 빼고. 근데 그 5대5 중에 5는 널 싫어해. 맞아. 그러면 진보의 5는 널 좋아할까? 아니지. 그 중에 5도 널 싫어해. 그러면 대한민국에 널 싫어하는 애가 최소한 75%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내가 욕을 먹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제 살아온 이력이 그렇다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는 수밖에. 제가 일을 하면서 아주 드물게 칭찬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은 국가 행사를 하면서부터예요. 사람들이 보수 진보의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싫어했거든요. 저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꽤 성공한 연출가로 일하던 40대 중반까지도 너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할 거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칭찬을 받았던 때는 국가 행사를 했을 때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걸 했는데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홍범도 장군의 귀환. 제가 그 행사를 연출했던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100년 만에 내가 홍범도 장군이라 치자.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구조로 서사를 만들었어. 내가 홍범도 장군이라 치자. 내가 독립운동을 평생 했어. 근데 대한민국에 독립된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극장 수위를 하다가 쓸쓸히 말년을 보내고 돌아가셨어. 내가 어떤 영혼이야. 근데 나를 대한민국에서 모셔간다 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나는 어떨까? 첫 번째, 일단은 나는 그래도 내 말년을 보내게 해주고 내 여생을 보내게 해준 그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라는 시였는데 그 도시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기 전에 그 크즐오르다 시내를 비행기가 3회 선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뿌듯해. 진짜 우리 때는 총 한 자루 없이 싸웠는데 이렇게 멋진 비행기로 나를 데리고 오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 근데 내 후배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 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목숨 바쳐 싸웠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드는데 만들어 주었던 이른바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전투기 편대를 그 옆에 붙인 거예요. 왜? 내가 홍범도 장군이 그걸 보고 싶었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 그리고 도착을 딱 하면 그래도 내가 딱 도착했을 때 나와 같이 싸웠던 광복군이 살아있다면 한 명이라도 마중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생존해 있는 광복군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이제 비록 관에 실려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발을 딱 내디딜 때 그때 무슨 노래가 듣고 싶을까? 아리랑일까?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을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그 인터뷰도 꽤 많이 했어요. 그 홍문호 장군의 묘역을 지켰던 다른 독립유공자들이나 그 당시에 나왔던 독립군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특정할 수 있는 노래는 없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딱 그거였죠. 어쨌든 애국가를 제일 많이 불렀을 거 아니야. 그게 안창호가 작사를 했던 아니면 신혼미상에 누가 작사를 했던 그것도 안익태가 작곡하기 전의 버전이겠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관이 발에 딱 닿을 때 그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연출적 디테일을 맞췄을 뿐이지 중요한 건 그 노래죠.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듣고 그것으로 봉환이 딱 되고 그 봉환식이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3일 후에 안장식이 거행되는 이러한 일정인 거예요. 그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걸 했던 거예요. 뭐 대단히 막 그 폼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대단히 멋있게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비슷한 예는 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때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아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 예를 알 정도로 오희옥이라는 할머니를 무대 위에 세웠어요. 할머니 노래 한번 애국가 한번 불러보세요. 그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광복군 출신의 할머니도 같이 부르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지. 또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때마침 오케스트라가 잠깐 휴식 시간이라 할머니 혼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급하니까 오케스트라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할머니 보고 할머니 노래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앞에만 아는 데까지만 부르세요. 그랬더니 올드랭 사인 버전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준비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기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 할머니에겐 저게 당연한 애국가였고 저 할머니에게 애국가를 부탁했을 때 당연히 저렇게 나왔어야 했겠죠. 저기에는 어떤 연주도 없고 어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 당연한 걸 했다고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당연한 것이 주는 힘이 있구나. 기획이라는 건 뭔가 맨날 새롭고 기발하고 놀랍고 신선하고 something new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냥 본질을 보여주는 당연함을 찾아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올 초에 더 뷰티풀이라는 공연을 연출했는데 아름다움이란 우리 시대가 그리워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한 것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모두가 맞아, 그랬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또한 기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어떤 일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뭐 마케팅 기획안을 쓰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이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당연한 것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요즘은 가끔 반성하게 돼요. 저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연을 만들고 뭐 아름다운 뭐 공연 뭐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름다움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그 발견하는 힘이 만드는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반성하게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본질에 너무 등한시했던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하나 할 수 있는 지금 막 생각이 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해안 사람 해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다르죠. 뭐가 더 나은지는 각자 취향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후회했어요. 저는 그냥 오리지널 버전을 쓸 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한 것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복절을 제가 4번인가 5번인가 이제 했었는데 네 번 했구나. 현충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순국선열. 순국선열이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걸 혈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 뭐 나라를 위해 흘린 값 비슷한 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순국선열이죠. 광복절을 포함한 국가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는 해요. 그러나 또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볼게요. 광복절을 비롯한 국가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왜? 대통령이 제일 늦게 도착하니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환영하니까. 대통령에게 할애된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다뤄지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그 컨셉은 돌아가신 분들, 애국지사, 순국선열, 뭐 6.25 전사자, 광복군 뭐 어쩌고 말은 같다가 해도 실제 행사의 주도권과 주빈 거기까지 띄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빈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빈이 주빈답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출판사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그걸 어느 날 제가 되게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대통령이 제일 늦게 들어오지? 왜 대통령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지? 진짜 이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건 광복군에 참여했거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생존한 10분도 안 돼요. 지금 현재 한 6분, 5분 남았나요? 그분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 찾아갔어요. 보고를 했죠. 대통령님, 이 광복절을 그동안 4번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다. 광복절만큼이라도 이미 다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이 10분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요. 그래서 대통령님 좀 먼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대통령은 이미 먼저 들어와 있고 께서 애국지사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애국지사님들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애국 김당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애국 김당님께서 네. 발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보죠. 접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도중에 제가 무대에 올라간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갑자기 제가 올라갔냐? 지금 막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옆모습이 벌써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새끼 왜 올라왔지? 근데 왜 올라갔냐 하면 원래 저기서 포상을 받기로 했던 그 독립운동가의 유족의 그러니까 부인 연세가 많으시죠. 휠체어에 타고 계셨는데 못 올라가겠다고 휠체어로 밀어서 올리려고 했는데도 못 올라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대통령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내려가서 시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플레이해 보세요.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포상 수여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 최사진님을 대신하여 수상하시는 전수자 박명수님께서는 117세의 고령이심에도 남편분을 떠올리며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 표창 고 최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대통령 배우자 박명수님께 수여됩니다. 올해 117세를 맞으신 박명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무대 위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네. 인사. 죽이지 않습니까? 저 디테일 빰빰 착. 네, 대통령께서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시. 이런 거 맞추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출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희열을 느껴요. 딴 장면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런 겁니다.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내려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 광복절 행사가 저게 75주년이었으니까 7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저걸 하면 따라했다고 하거나 쇼한다고 할 테니까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가 어려워졌죠. 내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오리지널리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돼야 된다. 제가 첫 번째 서사 얘기했고, 두 번째 당연한 것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오리지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리지널은 뭐 우리가 근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음악은 정해진 패턴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러나
진짜 음악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상상력을 갖추는 거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였어요. 꼭 사카모토 류이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죠.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프론티어 정신처럼 처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은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국가행사에 뭔가 조그만 변화라도 줘봐요. 탁현민 따라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것은 적어도 이 분야에 제가 오리지널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동안 받았던 핍박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즐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럼 이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서사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것을 찾는 것에서 나옵니다. 짧은 음악을 하나 들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음악입니다. 데니보이 있나요? 이건 아마 방송에서는 이 강연이 아마 녹화해서 나갈 텐데, 녹화돼서 나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못 틀 거예요. 키스 자렛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키스 자렛의 데니보이입니다. 뭐 끝까지 다는 그렇고 듣다가 제가 중간에 멈추겠습니다. 보세요. 키스 자렛의 데니보이나 오버 더 레인보우 영상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꼭 키스 자렛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뭐 각자의 느낌이 다를 테니까 한번 조용히 집에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악을 어쩌면 저렇게 섬세하게 다른 표현을 해내는지. 상상력이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부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해 주는데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새로움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이런 작업들과 이런 일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적 한계를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이었어요. 행사를 너무 더운 여름날이에요. 6월 25일이니까 엄청나게 덥고 참석자들이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라 결국은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면은 행사가 너무 뻔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때 국군 유해가 그 공군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나는 보여줘야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미치겠어 막.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를? 비행기를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가야지. 그래서 성남공항의 경납고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납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그것도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는 자 기발하다 서로 칭찬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6.25 70주년 행사가 됐어요. 다른 거는 뭐 음향이니 조명이니 무대니 이런 거는 경락고지만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영상인데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어떤 영상이든 행사에는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여주려면 경락고를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LED가 됐던 뭐 빔 프로젝트가 됐던 그걸 쏠려면 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죠. LED를 놨다가 LED가 쫙 열리면서 비행기가 들어온다든지. 근데 경락고가 여러분 생각하는 경락고 가보신 분? 한 분? 아이씨 그럼 거짓말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진짜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LED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LED의 한 절반 정도는 다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 좀 과했나? 어쨌든 막 고민을 했어요. 아, 어떡하지? 영상은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러다가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이건 리허설 장면입니다. 화면은 실제 비행기의 동체입니다. 네, 저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제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밝혀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 칭찬은 나에게 오고 욕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꼭 붙이는데 기획에 있어서 마지막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기획자는 태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기획자는 약간 고집이 있어야 되고 감독들처럼 막 치고 나가야 되고 뭐 다른 의견들은 사뿐히 무시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지킬 때는 자기가 고집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죠. 그게 같이 가는 거죠. 세상에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의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죠. 고집은 지가 부리고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지금 대통령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잘못은 지가 했는데 책임은 다 같이 져야 되는 이런 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태도가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기획과 연출의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들수록 태도가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해요. 간혹 예로 드는 건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주도 집에 이케아 배달을 시켰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케아 같은 데는 배송 날짜가 딱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무조건 갖다 주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출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했더니 자기들도 실수를 인정해. 아 정말 죄송하다. 배달 기사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선 다음날 갖다 준대. 난 다음날 바쁜데. 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일정을 미루고 막 난리를 부린 다음에 집에 있게 됐어.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마디 한다. 문을 열자마자 한마디 막 쏴붙이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택배기사분들 바쁘면 띵동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띵동하면 나가야 되니까 나는 계속 문 앞에 이러고 있었어요. 띵동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문을 빵 열었는데 저쪽에서 나를 딱 보더니 탁현민 씨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고생 많이 하십시오. 왜 이 얘기했지? 태도. 서사,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의 힘, 그리고 세 번째가 상상력, 그 다음에 뭐였죠? 오리지널리티. 그래, 잘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도입니다. 태도.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많이 봐줘요. 그리고 봐준다는 건 기회가 더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태도에 대해서 느꼈던 게 그 메르켈 총리와의 일화를 많이 예를 들었어요. 메르켈 총리의 임기 말에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독일뿐만 아니라 EU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 않으면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웃고 그거 말고 진짜로 또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나면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획 과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출은 훨씬 더 빠릅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1, 2, 3, 4,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연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출은 무슨 무대를 연출하고 공연을 연출하고 뭐 영화를 연출하고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에서도 쓰이고요. 뭐 회사의 어떤 업무에서도 쓰이고요. 저는 되게 우리는 연출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연출하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걸 스스로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다 연출하면서 살아요. 지금 이 자리도 연출된 장면에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기울이면서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연출할 거라고 봐요. 오늘 내가 입고 온 옷, 하고 있는 생각, 이 시간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 다 연출이죠. 그래서 연출은 몇 가지 키워드로 줄여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만 오늘은 4가지만 얘기할게요. 처음은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연출하려고 할 때, 나의 의사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아주 가까이에 다가가서 클로즈업으로 쭉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본 영상 중에 예를 들면 오이역 할머니 같은 부분이죠.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비클로즈업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내면, 저 영상에 왜 뭉클했냐, 혹시 뭉클했다면 왜 뭉클했겠어요? 저 할머니의 저 뒤집어지는 목소리와 반주도 없이 부르는 저 처량함과 저 할머니의 왜소하고 구부정한 체구와
그리고 텅 빈 무대 위에 혼자 조명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시절에 그러면서도 끝내 싸웠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출이 노력한 거잖아요. 보여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제발 봐, 이걸 봐 하고 쭉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봤네. 네. 가까이서 보고 클로즈업의 힘이 그겁니다. 우리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갑자기 뭐 진실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막 둥둥둥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기법이에요. 영화 기법하고도 비슷합니다. 반대가 있죠. 와이드하게 멀리서 쭉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걸 쓸까요? Nicht diese Träne, sondern lass uns sagen, ihre Stimme und 자, 이 장면입니다. 이제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 schön ein Heiligtum. Deine Zauberw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ckt. Alle Menschen werden reden, und ein sanfter Fliegen weit. 저런 멀리서 잡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덩어리의 힘, 군중의 힘, 아까 얘기했던 전쟁도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딥하게 들어가는 것도 뭐 그것도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멀리서 와이드로 빼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획도 그런 겁니다. 어떤 거는 어떤 제품을 홍보한다, 뭐 마케팅한다, 이 책을 판다. 이 책은 왜 그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오늘처럼 얘기해야 하는 게 있지만, 오늘처럼 얘기해야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그거 타케오맨이 쓴 거야. 아 그래? 하고 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와이드하게 빠져야 될 때가 있다. 그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제가 연출할 때 처음 고려하는 겁니다. 가깝게 혹은 멀리. 두 번째입니다. 가깝게 멀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영상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요 얘기까지 하면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제로 베이스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도 쓰지 말자 그러고 뭐 등등 했는데 지금 다시 플라스틱 빨대가 돌아왔죠. 뭐 기타 등등 정책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오늘. 연출의 두 번째 키워드는 흐릿하게 만들어야 될 때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흐릿하게 한다는 건 뭐 이런 거죠. 책을 자꾸 예로 드는데 187페이지에 겁나 재밌는 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첫 페이지엔 뭐가 써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클로즈업과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엔 감정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죠. 그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릿하게는 여기 쓰여진 이런 사진 같은 거죠. 뭔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하늘이 보이고 엉기고 성겨 있는 바위돌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만 같아. 제발 날 가져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거란다. 18,900원으로 너는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흐릿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탄소 중립 선언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환경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여기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맙시다. 금지. 비닐 금지. 그러면 불편해요. 힘들어. 양가적이죠, 사실. 그러니까 환경운동처럼 쉬우면서 어려운 게 없고 환경 메시지처럼 그러니까 얘기 다 할 거 다 하지만 또 하지 못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에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공허한 얘기같이 들릴 거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15분간 연설을 해요.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저 당시 지지도가 꽤 높았지만 그래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서 단지 영상을, 그것도 원고를 읽는 그런 연설을 본다고? 나 같아도 안 보겠다. 난 일이니까 하지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흐릿하지만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먼저 연설 앞에 넣어야겠다 하고 이걸 만들어 넣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물과 공기, 숲과 바다, 그리고 선량한 동물들. 우리가 살기 바빠 눈길을 돌린 사이 모두가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겨놓았던 흔적을 가져갈 수 있다면 세상은 그 빈자리에 투명하고 빛나는 것들을 다시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4가지의 상징물을 먼저 잡았어요.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아마 탄소 중립으로 만든 아마 반도체였나?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앨범은 신해철 형이 죽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일은 늦으리라는
환경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려 주최가 조선일보다. 인생은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기후환경 시계죠. 지금 이 당시에 아마 9시 57분인가에 멈춰져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입니다. 고정해 놓은. 저걸 먼저 찍었어요. 그리고 흑백으로 영상을 바꿨어요. 컬러 TV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연설이 흑백으로 갔던 첫 사례죠. 이 사건으로 저는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KBS 그 무슨 노조, 이상한 노조 있어요. 그 노조에 고발을 당하고, 물론 다 나중에 무혐의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흑백으로 바꾼 이유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들은. 흑백 영상이 컬러 영상에 비해서 탄소를 4분의 1만 소요 쓴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리고 더 치는 환경적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죠. 그리고 저렇게 화면을 돌려버려야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화제가 됐어요. 다행히 저도 철컹철컹 들어가진 않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는지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대통령의 연설은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마지막에 다시 작은 컬러 실천으로 화면으로 돌아오고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첫 있습니다. 장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더 늦기 전에 신해철이 지금 바로 1992년에 만들었던 시작합시다. 그 노래를 하현우가 다시 감사합니다. 불러서 뮤직비디오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뮤직비디오. 한번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땀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흐릿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의외로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주 잘못 쓰여지는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흐릿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I believe 찍고 있고 와이프는 내 핸드폰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와이프의 핸드폰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탄소 중립 선언하자 이러면 아무도 듣질 않아요. 차라리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상징을 보여주고 비유를 보여주고 그게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길게는 못 끌겠고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원래는 9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말은 부랴부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 두 분 정도의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제 질문도 서사가 좀 필요한데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는 매주가 사실은 행사 연출인 거예요. 근데 목사처럼 관례와 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관례나 선례들을 좀 깨트리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꼰대들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설득해야 참신해질 수 있는데 그런 꼰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혹은 노하우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 전에 한번 만난 적 있죠. 우리 인사한 적 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들을 꼰대라고 부르면서 비하했어요. 독사의 혓바닥을 뭉크가 그런 얘기했죠. 뭉크, 애널리우스 뭉크였나? 뭉크였나? 재즈하는 뭉크. 되게 불협화음 많이 내고 변주 많이 하고 음악도 엉망진창인 것 같이 느껴지고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네 연주를 이해 못해? 이해될 때까지 해. 되게 무책임한 말이고 조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참 싸가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연출을 시작할 때 난 연출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연출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뭐 이런 이 아름다운 일화들이 있잖아요.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선배님 저는 너무나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기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포스터를 붙이는 일부터 맨 바닥을 닦는 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나중에 꼭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훌륭한 연기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닥을 열심히 닦잖아요. 포스터를 열심히 붙이잖아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포스터를 겁나 잘 붙이는 사람이 되는. 바닥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 닦는 사람이 돼. 그럼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고민이 뭔지는 알겠고 목사님이 느끼는 답답함이 뭔지는 알겠지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해왔던 일과 연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사람은 쉽게 설득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매주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세상엔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어두침침한 김어준 같은 사람을 믿고 복음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싸움을 계속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옵니다. 저는 한번 왔어요. 아시다시피 5년 전에. 5년 동안. 저는 머리도 그렇고 연출하는 능력도 그렇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그 블랙리스트에 있을 때 제일 좋았거든요. 나이도 40대 초반이었고 훨씬 빨랐고 보면 딱 알았고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했어요. 연출 노트가 그때 쓴 게 한 이만큼 돼요. 진짜. 지금도 거기서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발랄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일을 주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낚시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이게 은유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낚시만 했어요. 진짜. 그 낚시를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5세 청와대에 들어가고 5년 동안 내 인생에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거의 모든 국가 행사를 다 했어요. 하계 올림픽 빼곤 다 한 거니까. 엑스포하고. 엑스포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내가 그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난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만 그때 쓰였기 때문에 쓰인 거죠. 저는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 하고 계시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노력이 쓰여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경험론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됐었으니까. 나는 이미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나를 가로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어. 좌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쓰임이 있고 쓸모가 있다 그랬잖아요. 쓰여질 때가 있어요. 쓰여지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쓸모는 자기가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좀 명쾌한 회담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세 번째 만날 때는 모든 고민이 해결돼 있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우리 주변에 저런 젊은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번 더. 예. 네. 험한 일을 하시는군요. 중독돼 있는 아이들,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사와 본질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서사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외할머니 말씀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기차 위에 올라와서 한순간 다 잠이 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극이 주어져야 되고 5초 안에 10초 안에 1분 안에 이런 이제 주제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면 이제 그 서사에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아이들이 끌려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짧아지는 그 폼에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 10년 후, 20년 후쯤 됐을 때 과연 이때도 서사와 본질의 아름다움의 힘이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만약에 통한다라고 하면 그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서사와 본질의 아름다움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듣고 아니,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낱 공연 연출가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이 서사의 힘이, 농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요지는 그거잖아요. 애들 어떻게 할까요? 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의 그 연출이라든지 이렇게 행사 준비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이제 스토리라든지 그 본질이 전달이 될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제 그게 좀 궁금. 제가 조금 긍정적인 측면과 기대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는데, 저도 요즘 12년 만에 다시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영상 세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지로 인식하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문자 세대고 텍스트 세대고, 이건 장단점이 있죠. 텍스트 세대는 허용의 범위가 크니까 당연히 상상과 발상의 폭이 넓고 진폭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언어도 훨씬 더 낫고 문해력도 좋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텍스트 세대는. 근데 이미지 세대와 영상 세대는 그런 면은 떨어지지만 반면에 메시지가 굵고 분명하고 정확한다는 장점은 있죠. 한 장에 제가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첫 시간에 이 돌 사진 하나를 딱 띄워줘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말해요. 저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니? 그러면 다 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이 사진을 설명하려고 하죠. 가장 위에 네모난 돌이 있어요. 뭐 구멍이 3개 뚫려 있어요. 뭐 이 사진을 분석하려고만 하죠. 근데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돌이라는 글자만 하나 딱 써놔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정말
정말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돌에 관한 추억, 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 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거리들을 끄집어내요. 아마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그게. 끄집어내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이미지와 영상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과 표현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 그거를 가르쳐야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 짓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죠.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에게 배우는 아이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하거나 몰라. 이러면 난 망했죠, 이제.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수밖에 없죠. 새로운 세대가 편입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우월하냐 열등하냐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건 상수로 인정하고 텍스트가 주는 강점을 이미지 세대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지가 주는 강점을 이전 세대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일정 부분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인스타그램이든 SNS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도 짧은 글의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한 줄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체감하면 그 간극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파이팅입니다. 박수. 자, 오늘 정확하게 1시간 43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혹시 꼭 있다. 뭐 먼저 드셨는데. 네. 기획자로서의 그 탁현미 씨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쇼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한테 강의와 경험들을 들려주셨는데, 인생에서 경험을 했던 5년의 기획과 연출처럼 이 책 쇼2라는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그때 고민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그러니까 기회. 공적 없어요. 고려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위대했어. 농담입니다, 농담. 그게 아니라 한 시대의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목사님 얘기할 때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쓰임이 한번 왔다 간 거예요, 전. 근데 다시 또 내가 쓰여야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되게 초라해지고 추레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서 또 한 번 쓰이게 된다면 그거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지를 물어보셨을 땐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의지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거다. 남의 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런 이유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도 좀 젊은 세대를 만들어야죠. 제가 나는 꼼수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벌써 20년째, 15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대, 제가 나는 꼼수다 할 때가 30대였거든요. 30대 기획자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런 류의 콘텐츠에 관심이 없고 기회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친구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도 이제 50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뭐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제 작품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작품, 뭐 어느 가수의 작품이 아니라 내 거. 그 메이드 인 탁현민. 김어준 거 말고 내 거. 제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뭐 칭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못다 하신 질문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공짜 강연이긴 했지만 아마 내실 있고 충만한 은혜들 받으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